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새들까지 예도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알티세르 6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알티세르는 왜 후기 구조주의자인가? 여기서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델레즈, 데리다, 미셸 푸코, 락강 등등과 같이 폴 리케르까지 들어가죠. 그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기 구조주의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그런 철학자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왜 알티세르는 후기 구조주의자에 속할까?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티세르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봄으로써 알티세르 사유의 전체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인식론적 체계를 얻고 오늘날의 슬라보의 지적의 철학까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구조주의자인가? 일단 여러분들 구조라는 개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레비스트로스에게 구조는 역사적 사건에 반하는 시간의 변화를 견디면서 인류 기원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문화적 구조, 인류의 보편적 집단 무의식, 레비스트로스는 이것을 구조 인류학에서 언어의 이양 대립에 적용되는 어떤 친족 체계라고 말하죠. 그죠? 친족 체계는 역사의 변화와 생성 이전에 인류 보편의 무의식적 문법 체계와 같은 것으로서 언제나 이미 그 이후에 사회 문화적 발전에 관여하며 무의식적 틀로서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증법적 이성 비판 이전의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기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래서 원시 사회로 들어가서 인류학은 거기에서 인류 보편의 구조를 밝혀내잖아. 현대 문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섬과 같은 곳, 그런 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인류학자들은 고고학자와 같이 그 원시 사회의 체계 속에서, 그죠? 어떤 작업을 통하여 구조의 흔적들을 밝혀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의 변화를 견뎌내고 인류의 기원에 무엇이 있었을까?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친족 체계, 그리고 언어의 체계 역시도 인간의 뇌의 물질적 조건이 이양 대립적으로 적용되어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인류가 최초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잖아. 그리고 나서 레비스트로스는 62년도 라펑세 소바주 야생의 사고에서 이것을 보다 더 확장하여 친족 체계뿐만 아니라 토테미즘, 동물과 식물의 분류법, 예술, 종교 등등으로 확장하잖아. 그래서 인류의 기원에 보편적 체계를 찾아 나서는 것은 또한 종교학의 과제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칼 융적으로 보면은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 같은 개념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프로이트가 연구했던 토테미즘과 타부, 금기 이런 작품들, 그리고 종교의 기원, 이런 것들에서 인류 보편의 구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시르의 언어학으로 적용시키면 통시가 아니라 공시의 과제겠죠, 그죠? 이 공시가 어떻게 알티세르의 구조 개념까지 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러니까 특정 사회 문화에서의 어떤 제도는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이 변화는 어떤 연속체를 만들어서 발전하고 생성 변화한다라고 보잖아. 그렇다면 모든 공시는 통시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모든 구조는 통시와 관계되는 거예요. 소시르의 언어학에서도 그래서 언어의 공시 체계는 통시를 통하여 변화되어 왔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언어학의 과제는 공시 체계를 분석하는 거라 그랬잖아. 레비스트로스 역시도 인류의 다양한 주제들, 인류 문화의 친족 체계, 언어의 체계, 그리고 신화의 체계, 토테미즘의 구조, 또한 예술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현상들, 이 모든 것을 통시 구조를 갖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구조를 찾아내기 위한 공시적 작업을 위한 수단들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트와 에트놀로지라고 하는 논문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이 역사학과 인류학, 민속학을 구분하는데요. 이 민속학이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을 대표하는 개념이겠지, 그죠? 역사학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걸 분석하는데 모든 역사의 자료들은 이 민속학의 구조를 찾는 공시체계에 흡수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학자의 과제는 인류학자의 재료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인류학자가 구조를 찾아 나가는데 어떤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역사의 변화와 생성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찾아 나가는, 기원에 있는, 신화에 있는 인류 보편의 뇌구조의 이항 대립적 투사물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제에 집중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역사학과 인류학의 차이는, 역사학은 특정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생성되어 온, 발전되어 온 그 연속체를 연결하는 과제, 각 시대마다의 어떤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라고 한다면 민속학과 인류학의 과제는 뭐야?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구조를 밝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역사적 발전에 기원에 놓여 있는 집단 무의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결국 역사가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니까 과학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학문이고, 인류학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기원의 구조를 찾아가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인류학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성을 획득하는 시형스 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들한테 박살나는 거잖아. 그렇다면 레비스트로스, 너가 선택하는 그 자료들 역시도 너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로 이어지는 철학적 해석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런데 알티세르가 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수용하여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주의를 비판하고, 마르크스의 변증법, 사회 구성체로서의 어떤 장소론, 이것을 확립하는 그 시기에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회 구성체는 초기 알티세르 65년에 출간한 자본론을 읽자, 그리고 뿌흐 막스를 위하여, 이 두 작품에 집중되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데 알티세르가 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받아들여 마르크스 변증법의 어떤 사회 구성체를 말하기 이전 시기에 레비스트로스와 사르트르의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또 알아야 알티세르의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60년에 사르트르는 거의 말기 작품이죠, 그죠? 크리틱 들라 레종 디알렉틱,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고요. 62년도에 레비스트로스가 이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비판하는 라펑세 소바주를 출간하잖아. 그러니까 야생의 사고 뒤쪽에 이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비판하면서 이제 레비스트로스와 사르트르의 논쟁이 불붙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구조주의는 워낙 인기가 있었고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 뭐야? 사르트르는 무엇보다도 후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을 수용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실존주의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여기에 근거하여 사르트르는 또한 마르크스주의자였어. 해석학과 현상학에서 말하는 그
지각하는 주체, 의식에 명료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고, 이 지각하고 행동하는 이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이 주체는 어떻게 역사의 집단과 연결될 수 있는가? 역사의 계급, 공동체, 그죠? 이런 객관 정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개인의 실천이 공동체의 실천으로 유입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것을 헤겔 마르크스주의와 연결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과제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벌써 헤겔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주체 없는 역사적 주체들을 또한 마르크스의 계급투쟁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혁명적 주체, 보편적 이성과 역사의 관계, 존재와 인식의 관계,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개인의 실천이 집단의 실천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이 부정성이 한 번 더 지양되어서 더 나은 집단의 이성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보여주는 사르트르만의 독특한 사유인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볼 때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예요? 역사의 이성적 발달인 거야. 생성 변화하는 역사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자가 아니죠. 구조주의는 이 모든 변화의 기원에 있는 집단적 무의식을 찾는 거잖아. 구조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신화를 찾아 나가는 것이고, 체계를 찾아 나가는 거야. 보편적 인류에. 독특하게도 사르트르는 이러한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실천하는 주체, 사회 역사 안에서 자유롭게 실천하는 이 주체와 연결시키면서 개인의 실천이 어떻게 헤겔의 부정성으로 변하는지를 밝혀내는데요. 여기에서 사르트르만의 독특한 개념이 형성돼. 그게 바로 프락티코 이네르테. 이게 뭔가 하면은 실천적 타성태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실천하잖아, 그죠? 그런데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는 물질적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야. 개인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특정 목적을 향하여 실천하지만은 이 실천은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개인의 실천은 자기 자신만의 욕망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고 변증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타성태는 이러한 제한된 개인의 실천, 그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의 물질적 희소성에 가로막혀서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반변증법적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희소성과 더불어서 개인의 프락티코 이네르트는 뭐야? 실천적 타성태는
어떤 사회 구조에 가로막혀서 목표를 이행해 나갈 수 없는 거야. 이것은 개인의 실천이 사회적 실천으로 변형되는. 그래서 집단과 계급으로 이동될 때 개인의 실천은 반변증법적 상태에 머물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 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상태, 해결의 부정성의 개념의 상태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인 이 개인의 실천은 이제 집단의 어떤 목표가 되고, 그죠? 이것은 집합체를 형성하여 특정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특정 집단과 집단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향하고 한 번 더 부정시킴으로써 보편적 이성의 역사적 발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독특한 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는 어떤 실천을 통하여 부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자유로운 실천은 자주 실패하게 되지만, 이러한 부정적 타성태는 결국 역사의 정체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특정 역사의 운동에 의하여 역사의 총체성으로 흡수됨으로써 집단과 집단의 어떤 그 계급투쟁, 힘의 투쟁들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특정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의 총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변증법적 가지성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대략적인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그죠? 주제잖아. 그죠? 그러면서 신화의 세계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개인의 그 실천은 기원에 있었는데, 이 자유로운 개인의 실천은 또한 타락하면서 물질적 희소성에 의하여 특정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그죠? 충돌을 일으키고 모순을 일으키면서 역사는 진행되어 오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실천의 기원은 신화의 세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신화의 세계 역시도 역사를 통과했다라고 본다면, 이 신화의 세계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실천의 개념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의 세계에는 어떤 무시간적인 원한 운동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황소를 끌고 밭을 가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 노동하는 자들에 의하여 황혼까지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이러한 순환적 시간 안에 갇혀서 인간의 진정한 잠재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라고 신화의 세계, 원시 사회와 문화를 이런 방식으로 비하하는 사르트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레비스토로스가 칼을 빼드는 거야,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레비스토로스가 볼 때 이미 사르트르가 비판하는 그 순환의 시간, 신화의 세계에 이미 인류 보편의 구조가 숨어 있고, 이 구조는
그 이후에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무의식적 체계가 돼요. 문법 체계가 돼요. 인류 보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 신화의 세계에서는 인간 본성의 참다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었다는 거. 결국 역사 안에서야 이 원시 사회와 신화의 세계를 벗어난 그 이후의 역사적 세계가 되어서야만이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참다운 잠재력을 실현하게 되고 어떤 실천적 타성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 더 지향함으로써 참다운 변증법적 이성의 발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볼 때는 아니 신화체계 안에 이미 문법 규칙이 있었고 인류 보편에 유물론적 뇌의 이항 대립이 투사된 문화의 기원이 있었고 결국 이것은 자연의 물질성으로 환원되는 거야 구조주의는. 그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 체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르트르는 무시하고 신화의 체계를 무시하고 서구 중심적인 이성 담론에 갇혀서 어떤 과학이 아닌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구조주의의 구조는 공간 개념이에요. 그 공간에 기원하여 그 이후의 역사의 시간은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진행된 인류의 발전은 이 구조에 근거하여 발전해 왔다는 것. 이것은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구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조는 역사적 시간으로부터 벗어난 객관성을 얻는. 그래서 인류학은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무시하고 사르트르는 이 신화를 무시하고 역사에서야 비로소 인간의 잠재력이 참답게 실현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학은 형이상학으로서 모든 사태를 총체화시키는 그러한 허구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에 의존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사르트르를 비판하잖아. 역사의 변증법적 이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런 발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비판하잖아. 역사에 무슨 보편적 이성이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최민희가 말했던 뭐 집단지성 같은 거. 최민희가 집단지성을 제대로 알란가는 모르겠어. 자기 자신의 편익에 따라서 그죠? 사용하는 이 집단지성 개념.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이미 이런 것들은 인류 기원의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의 다양한 주제를 인류학자는 기원의 구조를 찾는 자료로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과학이 될 수 없는 것은 역사학자 자신의 어떤
거기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역사학자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침투되어 있다는 거거든. 인류학자가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특정 구조를 찾아난 이후에 보면은 그것은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구조가 있다라는 거야. 모든 사회 구성체에는 특정 구조가 있다라는 거야. 사회 문화 속에는. 그래서 기원의 세계, 신화의 세계, 그리고 종교의 세계, 이런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프로이트와 락강,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등 정신분석학자들과 공조되는 것은 칼 융, 그죠? 이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으로서 신화와 기원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주의가 어떻게 알투세르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알투세르는 이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받아들일까? 알투세르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어떤 특정 기원의 구조로 흡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알투세르는. 그러니까 알투세르는 각 시대마다 사회 구성체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그 사회 구성체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생산 양식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견디면서 특정 시대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구조가 있었다. 이 점에서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을 수용하지만은, 그러나 알투세르는 이 구조가 어떤 인류의 기원에 있는 어떤 신화의 세계, 원시 종교의 세계, 그래서 친족 관계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토테미즘의 구조, 애니미즘의 구조, 식물과 동물의 분류법 등등 예술, 종교 이런 것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야. 그러나 알투세르의 구조 개념은 역시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과 같은 거죠. 어떤 후설적 하이데거적 변형을 통하여 어떤 실존주의를 만들고 그것을 헤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도식에 적용시킨 이러한 변증법을 당연히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후설 하이데거적인 실존주의와 헤겔 막스적인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어떤 이러한 역사의 총체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알투세르는. 그래서 알투세르의 막스주의의 사회 구성체, 과학적 마르크스, 그리고 진짜 마르크스는 철저하게 1923년에 역사와 계급 의식을 썼던 루카치도 거부하는 거겠죠. 루카치 역시도 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주의를 수용하잖아, 그죠? 여기에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의식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향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의 변화와 생성 변화를 거부하는 게 구조주의잖아. 이 점에서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를 따라
그러나 이 구조는 역사의 생성물이요, 역사에 의하여 형성된 거라는 거는 받아들여.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를 비판하는 거죠,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역사에 의하여 형성된 특정 시대, 특정 시대의 생산관계 그리고 생산 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사회 구성체가 바로 초기 65년도에 알투세르한테서는 구조 개념인 거야. 사회 구성체가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의식 그리고 개인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사회 구성체의 구조의 무의식적 효과인 거야, 알투세르한테는. 이런 점에서 알투세르는 레비스트로스를 수용하면서 거부하는 거야. 헤겔의 어떤 주관정신과 객관정신과 절대정신, 역사 철학에서 나타나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특정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 철학적 해석,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지만은 결국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부를 통하여 발견하는 건 알투세르에게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성체인 거예요. 이 사회 구성체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조 역시도 영원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각 시대의 생산 양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 구성체는, 그죠? 그 사회 구성체는 단지 어떤 변화와 생성 없이 계속 구조로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시대마다 변화해 왔다는 거, 알투세르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체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점에서 알투세르는 후기 구조주의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사회 구성체 역시도 어떻게 형성돼? 이 구성체는 생산 양식에 의하여 결정되지만은, 그러나 단지 경제적 신급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구성체는 이데올로기적 심급, 경제적 심급, 정치적 심급, 이런 것들에 의하여 형성된 거예요. 특정 시기가 지나면, 특정 시대가 지나면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이 구조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위하여에서, 그리고 자본론을 일자에서 알투세르가 보여주는 그 방식은 뭐예요? 이 구조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거잖아. 마르크스의 전집의 구조 역시도 변화돼,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론을 쓸 이전 단계에 공산당 선언을 쓰던 시기 이전, 그러니까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던 어떤 시점에 마르크스에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청년 마르크스가 추구했던 인본주의적 어떤 세계관, 여전히 포에르바하와 헤겔의 철학의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청년 마르크스가 특정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던 포에르바하 태제를 쓰던 그 시기에 변화돼요.
역사적 사건을 만나 이 이데올로기적 마르크스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본론을 쓰고 정치 경제학 비판을 쓰던 그 진짜 과학적 마르크스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 인식론적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체는 구조로서 형성되면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고 구조로서 개인의 의식과 집단의 의식, 그 모든 행위와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구조 역시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특정 역사적 사건이 개입되면 이 사회 구성체 역시도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구조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는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와 같이 신화의 세계, 기원의 세계로 올라가지도 않는 거야. 특정 시대의 사회 구성체가 바로 알티세르한테는 구조 개념이요. 이 사회 구성체 역시도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정치적 신급에 의하여 구성되면서 특정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다양한 모순의 요소들이 중층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크스를 위하여 해서 그죠? 알티세르가 모순과 중층 결정을 분석하는 그 지점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 러시아 혁명에 대한 그 분석을 보면 아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라는 그 사건은 그 이전과 이후의 인식론적 단절을 만들어서 러시아 사회의 어떤 변혁적 힘을 만들어내어 그 이전과 이후의 구조를 변혁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구조는 영원하지 않아. 이 점에서 레비스트로스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장소론, 그죠? 장소론을 수정하면서 알티세르가 구조주의를 수용하는데 마르크스의 경제철학 비판의 서문에 나타나는 하부 구조의 경제적 토대가 상부 구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알티세르로 옮겨지면 반드시 특정 사회 구성체는 경제적 신급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게 아니야. 이미 마르크스의 장소론을 해체해버려요, 여러분. 그죠? 해체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신급이 함께 사회 구성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70년대 논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르크스가 없어져 버려. 사라지고 이제 이데올로기가 그 이전에 사회 구조의 생산 체계를 재생산하는 그래서 상부 구조의 이데올로기적 신급이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 신급으로 드러나잖아. 그죠? 물론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볼 때 계급 투쟁을 통하여 이 부르주아 제국주의적 국가 장치를 해체하고 저항을 통하여 이것을 뒤집는 그래서 재생산을 막아서 그죠? 어떤 계급 투쟁을 통하여 전복시켜야 할 이데올로기적 장으로 나타나지만은 여기서 구조 역시도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장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해겔과 같이 특정 기원으로부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특정 시대에 형성된 사회 구성체는 장소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겔의 변증법을 가장 싫어했던 게 알투셀인 거야. 이 변증법을 뒤집으면서, 그죠? 거기에는 이제 시간이 아닌 공간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개념, 그죠? 사회 구성체를 장소로 보면서 인식론적 단절 개념을 갖고 와서 각 시대의 사회 구성체는 불연 속성을 가지며 바슐라르와 깡길렘의 인식론적 단절 개념, 그죠? 이 불연 속성은 특정 시기의 사회 구성체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조가 어떤 역사적 사건의 특정 힘을 결정하는 건 맞아.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나 아니면 러시아 혁명이나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를 쓸 때의 특정 역사적 사건은 그 이전의 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구조에 기속된 우연성만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도 되는 거예요. 응? 알투세르한테서. 이 점에서 알투세르는 후기 구조주의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용시키겠습니다. 재미있죠, 그죠?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쯤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잖아. 응?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죠, 그죠? 유튜버를 키자마자 시민들을 국회로 불렀고 독려했어. 각 시민들은 이 사건을 보고, 그죠? 각각의 방식대로 저항하는 거야. 물론 여기에 뭐 동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사람들, 군인들, 그리고 주부들, 여성들, 학생들, 직장인들, 노동자들, 그리고 선생들, 교수들, 각계각층에 각 사람들은 자기 방식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국가정치, 그죠? 거기에서 스스로 사유하면서 특정 사회 구성체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실천했겠지.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면서 일어나고, 그죠? 이걸 막아냈잖아. 이 시민성은 그 당시에 특정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하고 이 모순들이 다양한 요소를 이루어서 중층 결정된 거야.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지배하면서 이 계엄 선포에는 저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회 구성체에는 다양한 모순들이 작동하고 있었고 이 계엄 선포에 저항하게 만든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랬을 때 역사가들은 그 이전의 어떤 정치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 당시에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겠지만은 인류학자와 구조주의자라면 어떻게 돼? 당군 신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민족만의 어떤 유물론적 뇌의 구조,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거슬러 올라가고 고려시대도 거슬러 올라가고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등등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원의 당군 신화로까지 올라가서 분석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나 이런 레비스트로스적 구조랑 다른 거야. 알티세르는 각 시대마다의 사회 구성체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 사회적 요인들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중층 결정되어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영원한 것도 아니요. 레비스트로스와 같이 기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적 틀로서, 물론 그 무의식을 찾으려고 한다면 한민족만의 어떤 무속 신앙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 모든 것들이 흡수됨에도 그 모든 종교에는 한민족만의 무속이 함께 포함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가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알티세르의 구조의 개념은 뭐예요? 레비스트로스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 구성체 안에서의 경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 신급을 분석하면서, 그죠? 그 중층 결정된 그 요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저항은 특정 구조에 대한 불만의 효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윤석열이 지배했던 검찰공화국에 대한 중층 결정된 모순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죠? 계엄 선포를 통하여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를 지배하면서 저항이 일어났다는 거. 결국 알티세르에게서 이 사회 구성체는 구조로서 작동하고, 그 이후에 계급투쟁의 장에서는 이 구조는 이제 주체 없는 주체적인 것, 계급투쟁의 개념으로서 이런 장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타나는 거겠지, 알티세르한테서. 그래서 알티세르에게서는 개인의 주체는 없는 거예요. 주체 없는 주체적인 계급투쟁의 역사는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 점에서 구조는 알티세르에게서는 역사와 깊이 관계되는 거예요. 역사의 각 단계들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에 가서 객관의 구조를 찾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한 알티세르의 그 세계를 보다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